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58세 여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한 구석에서 붕어빵을 구워 팔던 그 손은 이제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40년 지기 친구 은영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3억 2천만 원의 빚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여성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은행 문자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서 매달 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구라 부르며 계획적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붕어빵 팔아 50억을 모은 여자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의 결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32년째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26살 때 시작했으니까 이제 58이 됐죠.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냐고요. 겨울엔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엔 불판 앞에서 땀범벅이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하죠. 먹고 살려면 해야죠. 뭐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정확히 50억 3,200만 원이라는 사실을요. 부동산도 몇 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남한테 자랑한 적 없어요. 그럴 필요를 느낀 적도 없고요. 저는 화려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명품 가방 한 번 사본 적 없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 없어요. 그냥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시장 나가서 붕어빵 굽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장부 정리하고 잤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장사했죠. 그렇게 32년을 살았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은영이가 있었어요. 은영이는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죠. 어릴 때부터 은영이는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였죠. 조용하고 수줍음 많고 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은영이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인생에서 뭔가 얻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들었어요. 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은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로서 조언하는 거였는데 나중엔 뭔가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참았죠. 30살 때였나요? 은영이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어요. 뭐 하는 사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돈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는 전업주부가 됐죠. 저는 그때도 붕어빵 팔고 있었고요. 은영이가 만날 때마다 말했어요. 너는 언제까지 그 일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요. 그러면 은영이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넌 진짜 평생 노점에서 불판이나 닦는 인생이네 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근데 표정은 안 내비쳤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갔죠.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라고요. 근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40대가 되면서 은영이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됐나 봅니다. 은영이가 만날 때마다 푸념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요. 저는 그냥 들어줬어요. 친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영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언니나 좀 도와줘. 저는 물었죠.
무슨 일인데?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빚이 좀 생겼어. 근데 나는 대출이 안 나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래. 언니 이름으로 서류만 좀 빌려줘. 그냥 형식적인 거야. 실제로 돈 쓰는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필요해. 저는 고민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근데 은영이는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게다가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서류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은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신용도 좋잖아.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 좀 도와줘. 친구 아니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영이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놓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승리의 미소였는데 말입니다. 며칠 뒤 은영이가 서류 몇 장 들고 왔어요. 여기저기 사인하라고 했죠. 저는 대충 보고 사인했습니다. 은영이를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금 상환 안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은행에 전화했더니 제 명의로 신용대출이 들어와 있었어요. 금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 23일에 대출 신청하셔서 승인됐습니다. 본인 아니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그럼 사기인데 경찰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은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나한테 서류만 빌린다고 했잖아.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야? 은영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곧 갚을게. 걱정 마.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니까요. 근데 곧 갚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은영이는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동이체로 설정돼 있었던 거죠. 저는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8천만 원뿐만 아니라 카드론도 있었고 할부금도 있었고 자동차 리스까지 있었어요. 다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억 2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50억이지만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통장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꾼 적 없는데 말입니다. 은영이가 몰래 바꾼 거였죠. 그리고 자동이체로 매달 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은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은영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내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꿨어. 은영이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게 언니가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잖아. 내가 관리 좀 해주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 알려준 적 없어요. 은영이가 제가 은행 갔을 때 옆에서 슬쩍 본 거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건 아니야. 당장 갚아.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은영이가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언니 고소하면 언니도 피해봐. 우리 40년 친구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 내가 천천히 갚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은영이한테 돈 빌려줬어요? 저는 물었죠. 왜 그래? 지인이 말했어요. 은영이가 사람들한테 언니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는 붕어빵 팔아서 돈 좀 모았는데 착하고 순해서 이용하기 쉽대요. 호구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구요. 제가 은영이한테 호구였다는 거죠. 지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언니 은영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 했대요. 명예 빌려서 대출받고 안 갚고 그랬대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4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저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호구는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숨겨둔 비상금 중에서 3억 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소문난 곳이었죠. 제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서류도 다 보여드렸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금융사기에 문서 위조, 컴퓨터 사용 사기까지 해당돼요. 증거만 제대로 확보하면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죠. 정말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증거가 중요해요. 지금 있는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용자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 피고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급하게 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확실하게 증거를 모읍시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았어요. 은영이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대했죠. 밤에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은영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아놨죠. 은영이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고 만날 때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제가 은영이한테 물었어요. 은영아,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은영이는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좀 기다려. 사업 잘 되면 갚을게. 저는 다시 물었죠. 근데 왜 내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은영이가 대답했어요. 그게 언니가 나한테 알려줘서 그런 거잖아. 언니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꾹 눌렀어요.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니까요. 그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은영이가 제 통장을 마음대로 썼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다음으로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기록, 자동이체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비밀번호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했죠.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통장 비밀번호는 석 달 전 3월 15일에 변경됐습니다. 지점에 직접 오셔서 바꾸셨어요. 저는 물었죠.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경찰이나 법원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말했고 변호사가 법원에 영상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영상을 받았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석 달 전 3월 15일 오후 2시
은영이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신분증을 내밀고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은영이가 제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제 신분증을 몰래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석 달 전쯤 은영이가 집에 놀러 왔었죠. 그때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분증을 빼갔나 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적 증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 신분증을 사용한 거니까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영이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어요. 변호사가 금융 전문가를 고용해서 돈의 흐름을 조사했죠. 조사 결과 은영이는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고 일부는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썼고 일부는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여행도 갔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가다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은영이가 지인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였어요. 그 지인이 저한테 메시지 캡처본을 보내줬습니다. 은영이가 쓴 내용이었죠. 언니는 그냥 착한 호구야. 돈은 많이 모은 것 같던데 암튼 뽑아먹기 쉽지. 평생 붕어빵이나 팔던 사람이라 세상 물정 모르거든. 이번에 3억 정도 뽑았는데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정말 결정적이에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영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처럼 만나고 전화하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은영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만날 때마다 말했죠. 언니는 나 없었으면 시장에서 아무도 상대 안 해줬을 거야. 내가 언니 친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언니한테 잘해주는 거지.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요. 7개월째 되던 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증거가 완벽하게 모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죠. 네, 그러죠.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기, 금융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문서 위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여러 혐의를 담았어요. 고소장을 제출한 날 저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네고 거스름 돈을 주고 반죽을 섞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언니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고소했어. 전화 너머로 은영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미쳤어. 우리 40년 친구잖아. 어떻게 친구를 고소해? 저는 말했어요. 은영아,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 없잖아. 그냥 이용하기 쉬운 호구였지. 은영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야, 언니 오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저는 차갑게 말했죠. 카톡 메시지 다 봤어. 내가 지인한테 보낸 거. 나를 호구라고 했잖아. 뽑아먹기 쉽다고 했잖아. 은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은영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대요. 자기는 피해자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한답니다. 저는 웃었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카톡 메시지 등을요. 검사가 저를 면담했습니다. 꼼꼼하게 질문했죠.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언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았는지 등을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40년 친구였다는 것, 은영이가 서류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 나중에 3억 2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걸 알았다는 것, 은영이가 저를 호구라고 불렀다는 것 등을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님 증거가 아주 탄탄하네요. 이 정도면 구속수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죠. 정말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은영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시장 정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4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게 후련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저는 법정에 갔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은영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은영은 피해자와 40년 지기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총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 신분증을 위조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영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카톡 메시지 등을요. 특히 카톡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지인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저를 호구라고 부르고 뽑아먹기 쉽다고 한 내용이 낭독됐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은영이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두 번째 공판날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초등학교 동창으로 4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동의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류만 빌려준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을 거라고는 몰랐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죠. 피고인이 피해자 통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를 몰래 바꾸고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카톡 메시지 내용을 떠올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호구라고 불렀습니다. 돈 뽑아먹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영이는 얼굴을 가렸죠. 은영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40년 친구 사이인데 진짜 피고인이 그렇게 나쁜 의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말해줍니다. 카톡 메시지,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모두요.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날 은영이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급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정신이 없었어.
언니한테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 친구잖아. 같이 늙어가자고 했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판사가 은영이한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피해자를 호구라고 불렀습니까? 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40년 친구 관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호구라고 부르며 격렬한 정황이 드러나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은영은 피해자와 40년 지기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통장을 사용했으며 신분증을 위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구라고 부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죠. 변호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개월 동안 참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시장 장부를 정리했어요. 내일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해야 하니까요. 다음날 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언니가 친구를 고소했대요. 3억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 친구 고소했다면서요. 돈 때문에 40년 친구를 고소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를 호구로 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4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용서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했죠.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반성 안 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은영이 가족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은영이 딸이었습니다. 이모님, 우리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교도소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내 명의로 3억 2천만 원 빚을 만들 때는 생각 안 했니? 나는 어떻게 살라고. 딸이 울었어요. 이모님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내 엄마는 반성하지 않았어. 나를 호구라고 불렀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어. 딸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은영이 가족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은영이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시장 나가서 붕어빵 굽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장부 정리하고 자는 생활이요. 사람들이 물어요. 언니 붕어빵 팔아서 돈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많이는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모았어요. 어떻게 50억을 모았냐고 물으면 저는 말합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깔보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 시간에 저는 반죽 더 저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은영이 생각이 납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하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젊은 여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남 깔보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붕어빵을 샀어요. 저는 붕어빵을 굽면서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 일이 저를 먹여 살렸고 50억을 모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이제 그만하고 쉬지 그래요. 저는 웃으며 말하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일이 좋아요. 실제로 좋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 손님들 웃는 얼굴, 거스름돈 건네는 순간, 모두 저한테는 소중해요. 은영이는 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친구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호구로 보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요. 그분은 저를 존중해주고 저도 그분을 존중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 관계죠. 어느 날 그분이 물었어요. 언니 전에 친구한테 당했다면서요. 힘들었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덕분에 배웠어요.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아닌지 구분하는 법을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붕어빵 장사가 잘 되는 계절이에요. 시장에 나가서 불판을 켜고 반죽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첫 손님이 왔어요. 아저씨였는데 붕어빵 5개를 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랑 뭔가 달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요. 아저씨가 돈을 내고 갔습니다. 저는 거스름돈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남 부러워하지 않고, 남 깔보지 않고 제 일에 집중하면서요. 은영이는 교도소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붕어빵을 팝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명확하죠. 저는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무시했던 사람들을 넘어섭니다. 오늘도 붕어빵 반죽을 불판에 올리며 조용히 되뇌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결국 이긴다고요.